생각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거를 이제 고객한테 어떻게 말할 것인가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계의 이제 항진 사항으로 인해서 결국은 내분비계 내분비계의 밸런스가 어떻게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고객한테 설명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내분비계 설명하실 때 뭐냐면 코티솔,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 중요한 것만 노르아드레날린 이 정도만 설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뭘로 생기냐면 도파민의 문제, 중독으로,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줄어들면서 수면 부족으로 멜라토닌 해석하는 방법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그 다음에 순환기 밸런스 문제를 쓰시면 됩니다. 자, 결국은 이게 이제 심장의 문제에서 뭐냐면 셀레늄 결핍으로 비후성 심근병증 하는 걸로 이거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구리 부족으로 대동맥류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하는 거예요. 내용이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혈관 질환은 뇌혈관 질환, 심장혈관 질환 해가지고 전가하시고, 그 다음에 혈액의 문제는 이게 전자들이 달라붙으면 전자들이 밀어내 힘이 약하니까 달라붙으면서 혈전, 동맥경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순환계 변형인데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전제하에 자율신경 내분비계 순환기의 문제점을 쭉 한번 이렇게 기술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솔루션, 내가 생각하는 솔루션 이렇게 해보시고 쓰다가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질병이 와요. 너한테 이거 해야 되는 질병이 오니까 우리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 먹지 말은 사람 있잖아요. 영수고 선생님.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 뭐냐 합성 비타민. 합성 비타민 안 드시는 게 좋고, 그래서 천연류에서 추출한 것들은 드시는 게 좋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우리 몸의 결론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스트레스 상태가 되면 신경계가 항진되면서 비타민, 미네랄이 빠져나가고 수면의 리듬이 깨지고 호르몬의 리듬이 깨지면서 순환기가 전부 문제가 생기잖아요. 심장, 혈관 질환, 혈액 질환이 다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예방하지 않으면 결국 뭘로? 질병으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아건강 상태일 때 뭘 해주려는 거죠? 잘 관리하고 예방입니다. 그래서 이 아건강을 공부하는 게 아건강 상담자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결국 독소가 쌓이는 걸 예방해 주니까 해독하고 다이어트 상담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전반적인 상담이 퀀텀, 바이오, 스캐너, 분석, 컨설턴트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과정 속에서 고객하고 어떤 접점을 찾을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10분만 쉬었다가 나머지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에너지 대사가 늘어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산소하고 포도당 이용들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산소 찌꺼기가 늘어나는 구조신문이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야 되는데 아건강 상담사 90페이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거기 보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뭐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진다고 그랬죠? 보세요. 그러면 해부학적으로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려면 여기에 뭔가 신경 센서가 연결돼 있어야 되겠죠?
무슨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교감신경. 이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대뇌에서 대뇌하고 소뇌 사이에 뭐예요? 뇌간이라는 곳에서 쭉 이렇게 네 줄기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교감신경이 심장 박동 위에 동방결절이라는 데가 붙어 있어요. 교감, 부교감신경이. 자, 동방결절이라고 이렇게 심장 위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스위치가 켜질까요? 교감신경 스위치가 켜지겠죠. 자, 그 다음에 해결이 돼서 사건이. 그 다음에는 어떤 스위치가 켜질까요? 네, 부교감 스위치가 켜지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아들이 사고 쳤다. 무슨 신경이 켜져요? 교감신경. 사고 해결됐다. 부교감. 이게 왔다 갔다. 근데 남편이 갑자기 건드래 만드래. 교감신경. 딸이 들어왔고 엄마 나 1등 먹었어 하면 부교감. 뭔 말인지 알겠죠? 날마다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계속 증가하는 수준이 몇 대 몇이냐면 비율적으로 보면 7대3, 70대 30이라는 거죠. 이때쯤 되면요 계속 심장 박동수가 빨라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 저기 보세요. 뭐라고 그러요? 아니지. 산소 이용률이 이용률이 증가하는 거죠. 높아지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자, 요 말을 해석 한번 해보세요. 산소 이용률이 증가한다는 말을 뒤집어 보세요. 아니, 산소가 많아진다는 소리는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산소를 이용해서 뭘 만들었어요? 에너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산소 찌꺼기가 늘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져 있죠. 활성산소, 산소 찌꺼기 증가. 그러면 얘는 뭐냐면 화학식으로 화학 구조식으로는 불완전한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라고 리액티브 옥시전 이렇게 활성산소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무슨 산소? 유해산소라고 우리 뭐냐면 식품업에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얘는 산소를 쓰고 남는 찌꺼기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찌꺼기예요? 산소 찌꺼기 돼요. 이게 적당히 있을 때는 세균 바이러스도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다하게 늘어나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산소 이용률이 끊임없이 증가한 상태는 비율적으로 몇 대 몇? 7대3 정도. 근데 이게 스위치가 꺼져야 몇 대 몇으로 갈까요? 5대5. 이렇게 스위치를 끄는 거는 뭐냐면 코티솔 분비를 줄여야 되겠죠. 오프 상태로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아까? 아연. 네. 여기는 지아연 사장이 오늘 안 와서 그러는데 아연 사장 만나면 딱 잡아야 돼요. 코티솔 분비를 꺼야 돼요. 자, 그러면 산소 이용률이 증가한다는 소리는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소리는 산화를 막아주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능력, 항산화 지수가 증가한 거에 떨어진 거예요. 항산화 능력이 떨어진 거죠. 쉽게 설명하면 항산화 지수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식으로 항산화 그냥 능력이라고 표현할게요. 원래는 항산 전문용어로 항산화 지수인데 항산화 지수, 항산화 능력이 올라가야 떨어져요. 이게 증가하면 떨어지죠. 이거는. 그러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은 점점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 뭐가 발생해요? 질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엘리자베스 블랙본 박사가 노화의 원인을 뭘로 봤어요?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걸로 봤죠. 이 텔로는 그리스어로 끝, 미어는 부분.
자, 이 끝부분이 자꾸 짧아지는 거를 뭐냐면 발견을 한 거죠. 엘리자베스 블랙컴 박사가 염색체 모양이 이렇게 있는데 이 끝단에 이렇게 코일 같은 것이 이렇게 감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50번에서 100번 정도의 세포 분열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누가 발견했다고요? 엘리자 베스 블랙범 박사 외에 이명이 공동 연구를 발견했는데 이 양반이 뭐 주도적으로 했나 봐요. 엘리자베스 블랙범 박사가 우리나라에 한번 오셨는데, 자 그러면 해결해 볼게요. 1년에 한 번 세포 분열을 한다. 1년에 1회. 그럼 몇 년 살아요? 100년 살겠죠. 자 그러면 1년에 2번 세포 분열을 한다. 누가 말했어요? 50년. 산수 잘하시네. 50년. 그러면 80세는 몇 번 분열할까요? 1.5. 안 75세 하면 1.25죠. 1.6 정도인가요? 80세는? 그러겠네요. 1.6 정도 되겠네요. 1.6회. 네. 자, 요 개념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텔로미어도 봐보세요. 태어날 때 몇 번 정도? 50번에서 100번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재수없이 부모로부터 잘못받아가지고 1년에 2번 분열한 사람 몇 년밖에 못 살아요? 50년. 실제로 50세 60 죽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분열하면 몇 년 살아요? 100년 사는 거죠. 근데 요것도 어때요? 나이 먹으면 점점 줄어들. 그러면 이 줄어든 만큼 뭔가 영양소를 계속 공급을 해주면 이 텔로미어가 하는 역할에서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아니 막는다라기보다도 지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지연이 나오는. 자,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물질이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이 뭐냐면 마이클 포셀 박사가 텔로미어 책에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코큐텐이에요. 이 마이클 포셀이 엘리자베스 블랙범 박사의 논문을 읽고 그러면 영양학 쪽으로 찾아보니까 한 가지만 뽑으라 그러면 코큐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노화 지연에 뭐가 도움을 줄 수 있다? 코큐텐이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연이하고 지연들이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 여러분들 코큐텐 공식 기억나세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 그래서 40세, 60세, 80세 과학자들이 봤어요. 40세는 몇 프로가 줄었어요? 50%. 60세는 90%. 여기는 50%, 여기는 90%. 80세가 됐더니 아예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몇 세 이후에는 요단강 건너갈 확률이 높아요? 아니죠. 60세가 되면 90%가 준다니까 효소가. 60세 이후에는 밥도 10분의 1 먹어요. 이경사일만 빼고 특이하게 효소가 많이 나오죠. 연구 대상이. 연구 대상 밥도 두 그릇씩 드세요. 자, 그러면 이 효소 분비량을 조절해주는, 자 여기다가 좌변에다가 소화효소라고 적어볼게요. 자, 소화효소, 소화를 시키는 효소 단백질을 어디서 만들어요? 췌장에서 만들죠. 위에서도 만들고 침샘에서도 만들고. 그러면 이 효소 분비량도 나이 먹으면 줄어야 안 줄어요? 그러면 우리 몸의 기능을 담당하는 소화기계라고 있죠. 위, 소장, 대장.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소화, 흡수, 배설이죠. 이 능력이 요 공식에 의하면 몇 세를 정점으로 완벽하게 줄어들어요? 90세, 아니 60세. 60세가 되면 거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평생 소화효소를 드셔야 돼요? 안 드셔야 돼요? 언제부터 소화효소를 많이 드셔야 돼요? 아니죠. 되게 40세가 넘어가면 독일 PM 안 먹으면 오래 못 살아요. 독일 PM은 다 뭐예요? 전 제품이 효소화 시킨 거예요.
안 그러면 내 효소 다 써. 이해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그래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여러분 과일 먹으면 그 안에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들어있잖아요. 그걸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쪼개야 돼요. 그럼 내 효소 쓰잖아요. 근데 이거는 쪼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 펜 먹으면 오래 산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이거를 계속 강의를 했는데 소장님 효소화 시켰단 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래. 효소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소화 효소도 있고 산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효소. 코큐텐이라고 여기다 적으면 어떻게 돼요? 코인다인 그때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40세는 50%, 60세는 90%, 80세는 제로. 이 공식이 거의 비슷해요. 콜라겐도 마찬가지예요. 산화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콜라겐도 30세가 되면 매년 1%씩 줄어들어요. 산화질소도 20세 이후로는 계속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보충해줘야 돼, 안 해야 돼? 안 하면 죽습니다. 어? 누구 느낌이나? 김영? 여러분 좋을까봐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PM 제품 먹으면 텔로미어가 짧아져요? 유지돼요. 유지돼요. 유지되는 거 맞죠? 네. 좀 더 유지돼요. 만약에 1년에 한 번이 아니고 2년에 한 번 없어진다고 하면 200년. 우리 김영웅 사장님. 네? 죽이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세포 조혈하는 거. 그거는 이제 영양소라든가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우리도 여기 형님 김영훈 원장님은 뭐죠? 3년에 한 번씩 줄어든다네요. 300년 사시면. 텔로미어가 3년에 한 번씩. 믿음을 자꾸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 아 근데 그게 여러분 신기해요. 텔로미어도 있잖아요. 네가 결정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내가 자꾸 내 뇌에다가 나는 300년 산다라고 집어넣잖아요. 그럼 최소 몇 년 사냐면 200년 가깝게 살아요. 신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생각을 나는 300년 살 거야 하면 어떻게 살아요? 굉장히 루틴대로 살잖아요. 그 피곤하면 늘 쉬어주고 영양소 공급하고 뭐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루틴에서 벗어나면 노화 텔로미어가 빨리 짧아요. 오늘도 텔로미어가 겁나게 많이 짧아져요. 안 하는 에너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은 날 뭘 많이 먹어야 돼? 디바이오다 코큐텐 많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식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공식의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스트레스는 뭐다?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려고 하면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첫 번째는 무슨 호르몬이에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아니죠. 무신 수진 호르몬 중에 아드레날린하고 노르아드레날린이 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아드레날린이에요.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아니고 유럽에서 공부하신 분이 소장님 에피네프린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에피네프린은 그리스, 아드레날린은 미국 거. 달라요. 같은 말입니다. 호르몬 이름이 부르더라고요. 그러면 그리스어로 하면 노르 에피네프린이에요. 알겠죠? 영어로 하면 노르아드레날린이고, 자, 요 호르몬의 특징은 뭘 빠르게 하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호르몬이에요. 갑자기 호랑이가 달려고 뱀이 물려고 하고 누군가 칼 들려고 하면 어때요? 심장 박동수가 어때요? 막 빨라지죠. 그러니까 뭔가 응급한 상황이 되고 그러면 뭐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잖아요. 근데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니까 손에 근육이 손에 주먹에 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근데 이게 너무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너무 빨라지면 행동이 빨라지죠. 뭐 보세요. 호랑이가 막 달려와. 싸워. 도망가. 뭔가를 저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호랑이는 도망. 개다 그러면 뭐 할 힘이 생겨요?
그냥 한 대 때리고 싶은 이거 정도는 생기잖아요. 여자들은 도망가겠지만 이때는 무슨 힘이 더 세야 돼요? 아드레날린이 노르아드레날린이 많이 돼야 근육의 힘이 많이 들어가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드레날린을 노르아드레날린을 잘 하려고 하는 직업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꽁치는 선수. 땅 칠 때 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야구. 그 다음에 골프. 또 그 다음에 배구. 이런 선수들은 순간의 힘을 어때요?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의 변형을 잘 아시는 사람들은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간적으로 탁 나왔다 없어져요.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막 빨라지다가 근데 위험의 정도가 계속 오면 어때요? 더 빨라지겠죠. 더 강력하면 산사태나 전쟁이나 지진이나 그러면 완전히 빨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호르몬의 정도를 이해를 할 때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그러면 요거를 더 빠르게 하려면 노르아드레날린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모순혈관, 말초혈관, 모세혈관 같은 거 있죠. 모든 혈관, 미세혈관을 다 수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상시보다 몇 배가 빨라질까요? 2배 내지 3배가 엄청 빨라지겠죠. 이 심장 박동수 때문에 쿵쾅쿵쾅 이렇게 뛰게 됩니다. 자, 이때 또 같이 나온 호르몬이 부신 피질에서 뭐가 나와요? 네, 가장 많이 분비된 게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이 분비돼 가지고 혈당을 상승을 시키고 염증을 막아주는 항염 작용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코티솔 다 쓰고 나면 사람이 힘이 어때요? 쭉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신의 우리 몸에서는 이 뭘 해주는 거냐?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 대사를 이어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일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에너지인데 갑상선은 체온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갑상선도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일러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갑상선이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심장 박동수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상선 호르몬, 부신 호르몬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뭐냐면 코티솔이 증가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했어요? 수면이 장애가 생긴다 그랬죠? 코티솔 스위치를 오프 상태로 해주는 미네랄을 뭐라 그랬어요? 아연. 그래서 집에 들어오시면 습관을 시밸런스나 리스토레이트를 먹어야 돼요?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잠을 못 자요. 맞아요. 그래서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더. 부신 피질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요. 무슨 호르몬이요? 알도스테론. 얘는 무슨 짓을 하냐면 나트륨 재흡수, 그 다음에 이 기량작용을 하는 칼륨 배출. 그러니까 나트륨을 많이 흡수할수록 칼륨 배출이 늘어나니까 몸에는 나트륨으로 인해서 심장 박동수가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부신 피질, 부신 수질에서 이런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면서 뭐냐면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호르몬 밸런스가 지속적으로 깨지면 수면이든 멜라토닌이 분비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호르몬 밸런스가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가 어디에서 생긴다 그러세요? 가장 문제 신경계에서 제일 먼저 생깁니다. 왜? 신경이 예민하니까 계속 심장 박동수 빨라지죠. 그러니까 무슨 질환이 생기고 순환기계 문제가 생기고 나중에는 뭐예요? 호르몬 밸런스가 당연히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해석을 하실 때 신경계 문제로 해석을 하면 그 다음에 무슨 밸런스가 깨진다 그랬어요? 호르몬 밸런스. 이건 내분비죠. 덩달아서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순환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이게 누가 더 빨리 생겼냐의 문제다 보다는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온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고객한테 이해를 시키면 뭐가 이해가 될까요? 결국은 우리 몸은 뭐가 증가한다? 활성산소, 유해산소, 산소 찌꺼기가 끊임없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게 끊임없이 증가하면 이거를 없애기 위한 효소들은 자, SOD가 세포핵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간에서는 카탈라제라는 효소, 요 모든 세포핵에서 만들어진 거, 특히 간 세포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카탈라제,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자, 이 효소를 뭐라고 번역한다겠어요? 총. 그 다음에 여기 관여하는 건 뭐라고요? 총알. 이 효소의 총알이 뭐예요? SOD 효소의 총알은 아이고 망했네. 아연, 우리, 망간. 예. 카탈라제는 철분, 우리 철인데 철분이라고 합니다.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는 셀레늄. 자, 이 5가지 미네랄은 결국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급격히 빠져나가죠. 여러분, 아연 빠져나가면서 당뇨 생기죠? 우리가 빠져나가면서 뭐가 생겨요? 대동맥류 생기죠. 망간이 빠져나가면서 무슨 일이 생겨요? 아르기닌이 효소. 그러니까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피가 점점 탁해져요. 제 말 들리세요? 자, 그 다음에 철분이 부족하면 뭐가 생겨요? 도파민, 세로토닌 안 만들어지면서 철결핍성 빈혈이 일어나죠. 셀레늄 부족하면 가장 큰 병이 뭐예요? 비후성 심근병증. 그 다음에 또 효소가 안 만들어지니까 간질환. 그 다음에 또 부족, 암도 생겨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난다. 자, 요 공식이 이해가 되면 여러분 스트레스가 뭐의 근원이라는 소리예요? 만병의 근원이다. 요 미네랄이 부족해진 만큼 효소가 활동을 해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총은 있을 때 뭐가 부족한 게 뭐예요?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효소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효소의 법칙.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고 나이가 들면서 줄어들어. 줄어든 만큼 뭐예요? 채워져야 돼. 그럼 효소는 뭘로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 가지고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단백질을 불금에만 먹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조금씩 먹어야 된다니까. 우린 주로 언제 먹어요? 불금에 아주 몰아 때려서 먹잖아요. 평상시에 달걀도 드시고 두부도 드시고 그 다음에 웨이나 프로시에크도 드시고 평상시에 먹어야 되는데 언제 먹어요 주로? 불금. 아니 우리 금요일 토요일 날 4시간 전에. 그래서 이게 불균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적당한 단백질을 먹어주면서 관리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우리는 금요일날 일주일치를 다 먹고 나머지 다 똥으로 가는 거야. 이래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효소 측면에서도 우리 몸의 항체나 효소나 호르몬, 근육 생성 모든 것 측면에서도 매일 일정하게 공급해 주는 게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다. 동의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항산화 능력, 항산화 지수가 점점 떨어지고 질병에 대한 정력이 떨어지면서 늘 질병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감기죠. 그 다음에 근육통이 일어나는 몸살. 그 다음에 우리 설성 육자니까 한번 그냥 그 벽하고 박치게가지고 신경계, 척추 신경에 저렇게 염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사고는요 오래 가요 후유증이.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뭘 해야 되냐면 후유증이 안 생기게 한 1년 정도는 진짜 관리하셔야 돼요. 막 운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결국에 이제 나중에는 무슨 질환까지 와요? 염증성 질환이 많아지죠. 염증성 질환. 그래서 결국 암으로 가든지 혈관이 막혀서 죽든지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 공식에서 나타나는 스트레스를 여러분이 전부 다 이해하시면 모든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기본의 이해입니다. 자, 이제 그거는 제가 그림을 보면서 5분 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한다. 자, 고객님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거 5번 이거 스트레스 설명할 때 고객님 모든 사람 스트레스를 받는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있는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는 원인은 교감신경이 나를 자극하고 흥분시켜서 항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장 박동수가 빨라졌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늘어난 건데 산소를 이용한 만큼 활성산소, O2-라는 활성산소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항산화 지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다음 밑에 줄 설명하는 거 설명드릴게요. 스트레스 받으면 가장 식습관, 생활습관이 나빠지는데 특히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로 인해서 내 몸에 에너지 대사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다한 약물 복용이나 간하고 심장에서 해독하면서 에너지 대사가 늘어나 즉 산소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활성산소가 똑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져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